아, 유일하게 이제 정책 관련한 얘기들을 풀어놓고 있는 일꾼 이재명 후보가 과학부총리 부활과 2036 달 착륙에 대한 일종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서울 당사 브리핑룸에서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과학기술 혁신 부총리제 도입, 기술 주권 확립, 지역 과학기술 육성, 연구자 중심 연구 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이 포함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을 언급하며 이분들이 남긴 깊은 통찰과 강한 추진력,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했다. 일단은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과학기술의 경쟁 사회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래 사회는 앱으로 취업 공고를 볼 수 있는 사회입니다. 앱이 아니고. 네. 네. 정말 충격적이었어.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회에 머물러 있는. 난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 얘기 이따가 하자고. 네. 재미있으니까. 아무튼 앱으로 취업하는 윤석열과 달리 미래 과학기술의 모든 걸 걸고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맡길 수 있는 비전을 지금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기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우주 시대가 중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우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뭐 우주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약이잖아요. 그렇죠. 네. 몇 번 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는 뭐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우주 계획에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7대 우주 기술 강국 이게 그냥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먼저 우주 기술이 왜 필요하느냐? 네. 이거는 과학기술 자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산업 규모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첫 번째 있고, 돈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둘째, 우리나라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국가, 대한민국의 현재 위치는 지금 사실상 전 세계 최강 대국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야. 그렇죠. 일본 당연히 우리 주적이고요. 중국, 쟤네들도 저 성질 들어와서 언제 이상한 짓 할지 모르는 또라이입니다. 러시아 지금은 잠잠하게 있어도 쟤도 굉장히 한때는 전 세계 최고의 폭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세 나라를 사실상의 가상의 적으로 두고 있는 국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전에 미국이 우리를 지켜줬어. 왜냐면 이제 미국이 우리 땅에 있으면서 쉽게 말해서 우리를 군사기지처럼 활용하면서 그 지정학적인 위치를 갖고 놀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장장 앞으로 이루어질 통일 한반도 시대에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돼요. 남북한 다 포함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일 한반도가 되고 나면 국경을 이 국가들하고 다이렉트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중국, 러시아 딱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포방부라고 불릴 만큼 막강한 미사일 전력과 첨단 군사기술 무기들 첨단해가는 거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우주기술이에요. 위성통신, 위성감시 기술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는 지금 있는 주변국들에 비해서 이게 한참 떨어져 있어요. 미국의 정찰 자산에 의존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우주 통신 기술이 없습니다. 기초적인 GPS뿐만 아니라 이제 그 대외적인 억제력을 위한 안보, 우리 미사일 기술 같은 것도 눈을 감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가끔씩 뭐 미국에서 이제 주는 위성 사진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 북한 동향도 알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우주 기술이 발전을 해야 우리도 할 수 그렇죠. 있다 이런 거죠. 반드시 그게 필요한 부분인 건데, 자, 이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바꿔 나가고 있는 원년이 사실은 올해부터입니다. 올해 이미 이제 미사일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위성 발사체 기술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소규모 레이더형 저궤도 위성들을 본격적으로 내후년부터 쏘아 올려서 약 2025년도쯤 되면
사실상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전체를 우리의 기술로 보고 관측하고 감시하고 또 그에 맞춰서 그 상대방 적국의 수도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미사일을 쏴도요, 정확하게 베이징에 못 쏴요. 대충 어림짐작으로 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양으로 승부하면 안 되나요? 그렇죠. 어? 양으로 승부하면 안 되나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양을 저쪽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아, 그럼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을 찔러도 폐부를 찔러버릴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그래야겠습니다. 그리고 양으로 하면은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시진핑이 어딜 가든지 우리는 당신 30cm 근처에 폭탄을 날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위성 감시 기술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 때문에 위성에 관련된 우주 기술에 대한 게 꼭 필요하고, 산업적으로 좀 따져보자면요. 일단 통신 부분, 통신 기술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역할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통신을 통한 자동 제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이 5G, 6G로 안 되는 이유가 딜레이란 말이에요. 딜레이. 그렇죠. 딜레이가 없는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위성통신 기술 확보해야 가장 안전한 형태의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율주행 버스부터 자율주행 드론으로 날아다니는 택시, 그리고 대한민국 인근 연안을 지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후, 농업, 그와 관련된 교통, 운수 모든 분야 안에서 이러한 기술을 통한 획기적인 서비스의 개선이 일어납니다.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외에도 우주 공간에서만 재배할 수 있는 특수 유전공학에서의 생명공학에서의 실험들이라든지 기초공학, 재료공학 안에서 우주 무중력 상태에서 합성해낼 수 있는 이런 금속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주를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기술력들을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자원 탐사를 위한 또는 우주 안에서의 식민지 개척 내지는 우주 시대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기초 기술은 다 갖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응용 기술만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큰 비전은 사실 오래 전부터 있어 왔어요. 박근혜도 2020년 안에, 박근혜는 실제로 2022년도에서 2024년도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보냈어. 그러니까 자꾸 근데 걔는 보내고 편도로 보냈을 것 같은데. 돌아오는 거. 돌아오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일단 편도로 보냈을 것 같은 느낌인 거고,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우리 배로, 그때는 남의 그 우주선 타고 따라가는 그런 입장인 거고, 우리가 제작한 발사체와 우주 비행체로 달에 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2030년대까지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그 공약 중에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요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설치가 됐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를 했거든요.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 그냥 노무현이 했기 때문에 미워서 없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지우기가 굉장히 이거 놔두면 잘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방위적으로. 기술이 개발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돼. 이거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 안에서 지금 방금 소가 뒷걸음치다가 그 쥐잡는다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어요. 없앤 원인이 그건 거야.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굳이 부총리자리 신설하고 그래? 사람 늘리려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과학기술혁신부 부총리의 역할이 뭐냐면 과학과 산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 개선, 보완, 기술 정보의 보호, 인력들에 대한 안전한 관리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총리가 과학기술 전략을 주도하면서 기획하고 예산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이거 거죠. 사실은 근데 기획과 예산 권한을 주지 않으면은 허수아비잖아요.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명박이 과학 관련 부총재를 없애고 한 게 뭐냐면, 갖고 있는 과학 기술들을 민영화하거나 또는 매각 방식을 통해 갖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지가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기술, 안 알려졌던 기술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사업화해갖고 지가 먹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가 먹으려고 그랬고 KT 있는 위성들하고 각종 통신망 중개소까지 전부 미국에 팔아먹었죠. 이라크 전에 가서 쓸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국제뉴스 쪽으로 살짝 제가 팁을 좀 그러니까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가 기관 산업이어야 될 부분들까지 다 민영화 시켜가지고 수십 년 동안 국민이 온갖 고통을 다 받다가 이번에 다시 그것들을 국가 소유로 돌리겠다라고 한 대통령이 당선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모르겠네. 브라질? 칠레. 칠레에 지금 35살 최연소 대통령이 이번에 35살? 네, 당선이 됐어요. 좌파 대통령이라고 막 네, 그 보리치 기사가 대통령. 나던데. 네. 근데 이분이 왜 나왔냐면은 2019년에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을 50원 올려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아니 무슨 50원 때문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는 거야? 한데 일어났어요. 왜? 전기, 의료, 수도, 그 다음에 연금까지 모두 다 1970년대에 민영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대학 등록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칠레였어요.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예. 아, 이명박이 반값 한다고 하니까 진짜 해라 이러니까 아니 그게 체감이 반값이지 이러면서 그건 배로 올렸어? 네. 네. 그래서 그거 생각나네. 사람들이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엎자 갈아엎자 이래서 지금 그 좌파 대통령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들어선 겁니다. 네. 사실 이런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랄까요? 큰 위험 부담성을 동반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의 과학 정책이 어떤 새로운 시행이 되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외계인 여러 조지고 있거든요. 울산 쪽하고 우리 카이스트에서 외계인들 조져가지고 엄청나게 신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대로 소개를 드리는데 이게 산업화되고 실용화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야. 이거를 재경부의 예산 없이 이 총리가 직접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내부 세부적으로 좀 찾아보자면 미래 국가전략 기술 확보로 기술 주권을 확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들이 개발됐을 때 총리 산하에서 그 특허권을 말하자면 국가하고 공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외부 기업이라든지 또는 외국 기업의 카피를 막아낼 수 있도록 보안 관리를 함과 동시에 이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한테는 응당의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과거에는 일방적인 의무감이나 또는 어떤 약간의 이제 강압적인 상태에서 회사의 소속 구조로서 이런 연구를 해왔다고 하면 네가 만드는 기술로 네가 유공자가 된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자, 이걸 통해 갖고 두 번째,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러한 것들을 실생활이나 행정 조치에 바로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기술 자체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이게 사회 문제가 한두 가지, 공해 부분부터 시작해서 뭐 빈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기업의 사익이 아닌 공익적인 문제를 베이스로 사업 구상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돈을 정부가 냈으니까. 실용화에 대한 돈을. 그 다음에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과학기술 역량 확진이라는 얘기는 개발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울산대에서 개발을 했으면 울산 지역에 있는 지역 기업들이 그 기술을 받아서 실용화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과학기술자 연구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에 대한 처우를 완벽하게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런 보장을 받아야만 노벨상도 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진짜 국정원에서 관리해 줘야 돼요. 밑에서 누가 정보 빼나가지 않는지, 스파이가 와서 산업 스파이 들어오지 않는지, 이 사람에 대한 유출이라든지 외부에서의 이 사람에 대한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다 관리해 줘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입니다. 이제 앞으로
과학 원천 기술부터 시작해서 이런 응용 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는 반연구원들. 그러니까 기술과 생산자의 중간에 있는 연구원들이 있어요. 실용화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실 이 인력이 대한민국에 많이 부족합니다. 순수 연구만 하는 연구자들하고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약간 이거를 매칭시키는데 그 연결고리에 갭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늘어나고 그런 방면에서 청년 일자리들 신규 대학을 졸업했고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공학도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카이라고 생각해요. 카이. 네. 지금 그 8조 원을 발라가지고 KF21 할 때 엄청 말렸거든. 그거 만들어 봤자 뭐에 쓰냐. 우리나라 몇 대나 쓴다고. 그냥 미제 사다 쓰자. 전투기. 근데 그거를 막상 개발을 해보고 인정을 받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물론 공학기술과 인력 늘어나는 게 어마어마해서 카이가 지금 공장을 10배를 짓고 있어요. 그 주변 지역에 기존 공장의 10배를 짓고도 추가 확장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지금 앞으로 한 2030년대쯤 되게 되면 우리가 매년 전투기를 1000대 이상 수출해서 미국을 추월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미국도 우리 전투기를 사다 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할 만큼 8조를 투자해갖고 어마어마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연구 성과 사례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일관되고 그리고 집중화된 전략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이재명 후보는 꿰뚫어 보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훌륭한 후보의 소식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해드린 거고요.